네, 안녕하세요. 독학사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국어 과목 공부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주관식 모의고사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관식 문제는 객관식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니 정답을 실제로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준비하신 만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정답률보다는 오히려 이 주관식 모의고사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요. 그에 따르는 전략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더 삼아 주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당 문제들 한번 살펴보고요. 해당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을 묻고 있습니다. 항상 최초, 최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국어 소설이 아니라 한문 소설을 묻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문 소설 묻고 있다는 측면에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고 제목과 작가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정답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금오신화이고요. 김시습의 작품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국문학사를 공부하면서 뭐 아주 자주 많이 다루었던 지점이죠.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면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적인 한문 단편소설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실려있는 작품들은 다 독립된 단편소설들인데요. 모두 몇 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현재 전하는 것은 5편에 해당됩니다. 이 5편의 제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복사 저포기가 있어요. 만복사 저포기는 이 양반과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생규장전입니다. 이생규장전은 역시 최랑과 이생이 부부로 살다가 죽은 후에 역시 귀신이 되어서도 그 사랑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러브스토리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작품이니까 만복사 저포기와 더불어서 이생규장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유부 적정기가 있는데요. 홍생이 하늘의 선녀와 사랑을 나누는 뭐 이런 내용이었고 용궁부연록이나 또는 남윤부 주지 같은 작품들도 이 금오신화에 해당하는 단편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제목 정도는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만복사 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이 주로 다루어지니까 해당 내용들 한 번 더 줄거리 정도는 살펴봐 두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초의 한문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점 명확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고려 말에 경기체가가 쇠퇴한 후에 시조와 더불어서 주로 사대부 사회에서 널리 창작된 문학 장르가 뭐냐라는 겁니다. 고려 말에는 일단 경기체가가 활성화되었었는데 그것이 쇠퇴한 후에 시조와 더불어서 사대부 사회에서 양반 사회에서 널리 창작된 문학 장르는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고려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선 때 주로 향유되었던 운문문학 장르로서 우리는 흔히 시조만 떠올리곤 하지만 이 시조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때 아주 꽃을 피웠던 장르이죠. 시조와 함께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 3, 4조 또는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의 시가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조도 보통 3, 4조나 4, 4조의 율격을 띠고 있는데 가사 또한 그렇게 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하는 이 특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길이로만 따지자면 웬만한 산문보다도 더 긴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흔히 운문하면 대단히 짧은 글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사 장르는 엄청나게 길이가 긴 작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격이 있기 때문에 운문문학에 속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 가사는 두 마디씩 짝을 이루는 율문의 구조만 갖추면 내용은 무엇이든지 노래했던 양식으로서 그 길이가 자유로워서
짧은 가사도 있지만 굉장히 긴 가사도 있었다라는 점. 또한 형식적인 요건이 단순했기 때문에 향유층도 매우 다양할 수 있었다. 물론 조선 전기 때는 주로 양반들이 이런 가사 장르를 향유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시조가 그러했듯이 이 가사 장르도 훨씬 더 이 향유하는 계층이 늘어나서 여자들도 평민들도 이런 가사를 짓고 즐기기 시작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실제로 시조와 더불어서 조선, 고려 말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 전체를 향유했던 장르는 바로 가사 장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런 대표적인 작품도 있고요. 정철이 그 대표 선봉에 있는 작가이다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최척전의 시대적 배경이 된 나는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때 항상 거론되는 작품이 최척전이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난이죠.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그만큼 백성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최척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희안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고전 소설로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애정소설로서의 면모도 보이고요. 전쟁으로 인한 한 가족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우연적 구성 있고요.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아주 고전 소설로서의 진부한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기는 합니다만 당시의 백성들의 고단했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서 현대 시점에서도 그 작품성을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니까 최척전, 작가는 조희안, 그리고 그 당시의 커다란 전쟁 과정에서의 전쟁 상황에서의 가족사를 다룬 작품이라는 이 주요한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작품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쓴 식구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 보시면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오직 알라의 신만이 고민하는 그 뜨거운 모래밭의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의 삶이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해서 내가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먼 아라비아의 사망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나의 현실에서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고달플 때,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더 극한의 공간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한 번 뜬 태양이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일체의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고민하는 정말이지 극한 상황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의 식구는 당연하게도 아라비아의 사막이 되겠습니다. 이 아라비아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내가 현실에서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더더더더 극한의 공간으로 가서 나를 밀어붙이겠다라는 의미임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죠. 훈민정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창제의 정신 보겠습니다. 우리가 훈민정음 공부하면서 열심히 다루었던 지점인데요. 자주정신, 애민정신, 그리고 실용정신 여러분들이 옆구리 쿡 찔러도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살펴보면 세종호재 훈민정음을 한역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이 부분에서 자주정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서는 중국과 달라서 뭘 어떻게 하겠다, 우리식으로 다시 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기발한 생각, 좋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저항적인 생각이었음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상에서부터 정치 제도라든가 또는 어떤 학문으로서의 어떤 방향성까지도 사실상 다 중국을 따르려고 했던 경향이 강했던 시대에 중국과 문자가 달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문자를 만들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자주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불편함을 많이 겪더라. 그래서 애민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자니 그것을 제대로 배워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설령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으로 우리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힘들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을 느끼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애민정신 확인할 수 있겠고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라는 말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이것은 그렇죠. 쉽게 익혀서 이 글자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이 다 쉽게 배워서 일상에서 쉽게 잘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애민정신까지도 실용정신까지도 확인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주정신, 애민정신, 그리고 실용정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훈민정음의 창제정신 반드시 기억하실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6번 보시면 표준어의 기능 나와 있는데요. 표준어의 기능은 통일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월의 기능이 있고요. 준거의 기능이 있습니다. 통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말을 표준어로 정함으로써 공통된 어떤 표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월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표준어를 쓰는 사람은 더 정확하게 배우고 많이 배우고 올바른 것을 배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준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혼동의 여지가 있을 때 표준어에 해당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옳은 것이라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표준어의 3대 기능도 다짜고짜 물어보는 객관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기역, 니은에는 모두 늘다를 원형으로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풀이를 참고해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맞춤법에 맞게 쓰시오라는 건데요. 고무줄 같은 경우 그렇죠. 길이를 길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더 양이나 부피를 크게 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무줄은요. 늘 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은 늘리는 것임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길게 하다라는 것이고요. 늘리다라고 하는 건 양을 많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느리다와 늘리다 구분 못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객관식에서도 정확한 표기를 물어보는 선택주 중에 하나로 구성되는 경우 많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 넘어가 보죠. 다음 시에서 깃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어를 모두 고르시오라는 건데요. 유치원의 깃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 깃발이 어떤 깃대에 꼽혀서 깃대에 묶여서 바람에 막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 쓴 작품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람에 정신없이 휘날리는 모습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깃발이 흔들리는 모습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 푸른 해원, 바다 끝을 향해서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는 겁니다. 뭔가 저쪽이 그리워서 계속해서 손을 흔드는 것 같은 느낌, 손수건을 흔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고요.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이라고 하는 표대 끝에 애수가 이 슬픈 마음이 백로처럼 날개를 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이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매달 줄 안 그가 누구인가. 저렇게 저 푸른 해원으로 막 날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념이라고 하는 표대 끝에 매달려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저 슬픈 마음을 저렇게 깃대에 매달아 놓은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깃발을 다양한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그렇죠? 그 다음에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그 다음에 순정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순수한 마음도 역시 깃발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곧은 이념이라고 하는 표대 끝에 슬픈 마음이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라고 했으니 막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대상, 즉 슬픈 마음, 애수가 바로 또 깃발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그 마음이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마음도 깃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와 같이 여러 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다 각각 명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또한 굉장히 지겨울 정도로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지점인지라 반드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 습득 이론이 뭐냐라는 겁니다. 보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언어 습득 이론은 어린이가 언어 학습 능력과 언어 구조에 대한 추상적인 선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 선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지 않아도,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먼저 뭔가 몸에 익어 있는,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이걸 우리가 선험적이라고 하죠. 경험 이전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입장의 근거로는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언어 습득이 균일하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습득된다는 것, 무한한 문장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것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기에 의하면 인간은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합리주의 이론인데요. 역시 우리가 이론 공부하면서, 독학사 이론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개념입니다. 언어 습득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은 첫 번째는 경험주의적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합리주의적 이론이 있습니다. 경험주의적 이론은 다른 말로 행동주의적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제목 그대로 어린이의 습득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후천적인 훈련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언어에 대한 아무런 선천적 지식이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 언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알게 되고 뭔가 시행착오를 계속함으로써 더 정확한 인식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태어날 때 이미 일반 언어에 대한 구조적인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이 언어 습득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언어 능력은 어린이가 생후의 언어 경험을 통해서 특정 언어를 빠르고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험주의적 이론과 반대되는 합리주의적 이론은 인간이 선험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므로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이론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리주의 이론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하고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경험주의 이론 또는 행동주의 이론이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제망매가의 작가와 주제를 써라. 제망매가는 그렇죠. 월명사의 작품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고 죽은 누이에 대한 사랑과 추모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 제망매가는 누이가 죽은 것을 대단히 슬퍼하는 작품이지만 그 슬픔의 어떤 표현이 대단히 절제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그 기법상의 특이성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어떤 향가 문학의 어떤 백미로서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비유적인 표현이라든가 또는 상징적인 표현 같은 표현 기법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향가 문학이 나온다면 가장 1번으로 나올 작품이니까요. 우리 이론 공부하면서도 다룬 작품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다시 살펴보시는 기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넘어가 보면 조선시대 쌍화점을 남녀상열지사라고 한 이유, 당연하게도 그렇죠. 노골적인 표현 때문입니다. 뭔가 어떤 사랑과 어떤 애정에 대해서 조선시대 문학에서도 많이들 다루기는 했으나 그것을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것을 그 사회에서는 금기시했기 때문에 쌍화점의 경우는 이런 노골적인 표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그 주제 자체를 금기시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국순전은 그렇죠.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전체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순전과 국선생전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될 텐데요. 국순전과 국선생전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시면
임추는 무신란에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평생 추야에 묻혀 살았으므로 술을 간신에 비유해서 부정적으로 노래한 작품인데요. 이규보, 이 국선생전의 작가인 이규보는 무신집권기에 문학적인 재능을 인정받아서 벼슬에 올랐으므로 술을 충신에 비유해서 긍정적인 면을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술을 소재로 한, 술을 의인화한 작품인데 그 술에 대한 어떤 태도가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공통점은 그렇죠. 술을 의인화해서 교화를 목적으로 한 가전문학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전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구체적인 차이점은 이런 요사한 벼슬아치와 방탕한 군주를 풍자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반면 뭔가 껴야 할 때 끼고 빠져야 할 때 빠지는 것을 아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역시 술에 대한 부정적인, 술에 대한 긍정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이런 작품이라는 것, 이런 장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 술을 의인화한 두 가지 작품, 두 가지 대표작이 있는데 바로 국순전과 국선생전이고, 다만 이 술에 대한 태도가 거의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최초의 한글 소설, 그렇죠. 최초의 한문 소설, 최초의 한글 소설 둘 다 뭐 거의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문제일 텐데요. 작가와 작품명은 허균의 홍길동전이라는 것,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 그 다음에 허균의 홍길동전, 이제는 완전히 익숙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최초, 최다 이런 것들은 항상 이슈가 되고 항상 거론이 되고 뭔가 낼 거 없을 때 제일 1번에다가 무조건 내곤 하는 작품들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넘어가 보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학의 갈래가 뭐냐라는 겁니다. 보기의 내용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시, 소설, 희곡과 같이 창작 문학에 가까우면서도 형상화에 의한 순수한 창조 문학이 아니고 비평적이면서도 뭔가 이해와 성찰에 의해서 평가에 이르는 순수한 비평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창작 문학인데 순수한 창조 문학 아니고요. 비평적이기는 하지만 또 딱 비평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서도 자연과 인생을 잘 관조하고 그 형상과 존재의 의미를 밝히기도 하고 날카로운 지성으로 새로운 양상과 지향성을 명쾌하게 제시하기도 하는 문학이라는 건데요. 뭐 이도저도 아니고 뭐야? 라고 했을 때 수필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 대해서는 뭔가 자주 접해보지 않아서 잘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작가의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한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드러낸 장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작가의 체험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 그게 꼭 어떤 행동적인 체험이 아니더라도 뭔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한다거나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체험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어떤 생각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창작 문학이지만 100% 허구의 문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상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즉 비평 자체가 또 목적인 문학도 아니어서 어찌 보면 애매한 느낌? 뭐 이도저도 아닌? 아니면 중간 지점에 있는? 뭐 이런 장르입니다. 그러나 애매하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중간 지점이라는 것이 후지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죠. 따라서 이 수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학 장르이지만 팩트에 기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신화 소설과도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 무엇보다도 자연과 인생을 관조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대상의 의미를 밝혀내고 날카로운 지성으로 뭔가 새로운 모습이라든가 비판의 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는 장르라는 점에서 이 수필이 무형식의 문학으로 누구나 쓸 수 있고 반드시 어떤 전문가의 스킬이 필요하지 않은 장르이기는 하나 어떤 인생의 통찰과 인생에 대한 관조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르이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신재유가 정리한 판소리 6마당 중 3마당 이상 써라 라고 했는데 일단 6마당은 춘향가, 심청가, 그리고 박타령, 가루지기 타령, 토끼 타령, 적벽가가 있다는 것.
이 중에 3개 쓰셨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전래하던 판소리 12마당에는 이와 같이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변강쇠타령, 배비장타령, 강릉매화전, 옴고집전, 장기타령, 무수기타령, 수경낭자 타령 등이 있습니다. 이 12마당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 12마당을 다 주관식으로 쓰라는 문제는 아마 나오지 않을 텐데 객관식에서 이 12마당 그리고 신재효가 새롭게 정리한 6마당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한 번 더 눈여겨봐 두시고 옆에다가 의미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써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 보시면요.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순서대로 써라 라는 건데요. 표준어, 표준어의 개념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표준어는 기본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시점은 현대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하는 표준어의 3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점 역시 우리 이론 공부하면서 다루어 봤었는데요. 이 표준어의 기준이 대단히 애매해서 우리 같은 개인이 어떤 단어를 보고 이 단어가 표준어다 아니다를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함께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요. 현대는 언제부터가 현대이고 서울은 어디까지가 서울인지가 불명확하잖아요. 따라서 표준어의 기준, 표준어의 조건은 이렇게 정하기는 했으나 사실 어떤 표현이 표준어인지 아닌지는 우리 같은 개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사실 국립국어원에서 정해준 대로 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물론 국립국어원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또 막 표준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향으로 표준어를 매년 바꿔가며 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언중, 우리 같은 언중들과 국립국어원은 서로 견제하는, 서로 보완하는 이런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이 표준어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춘 표현이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백제가요인 정읍사의 한 구절인 달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치오시라를 현대어로 풀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은 요런데요. 달하라고 하는 요 하는요, 대상을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달님 이시여 이렇게 대상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고요. 높이곰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이, 아주 높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강조의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높이곰 돋아셔서 머리곰이라고 하는 건 역시 강조의 표현이니까 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이 돋으셔서 멀리 비춰주십시오. 빛이 오시라 라는 표현도 역시 높임의 표현이라는 점. 그래서 번역을, 풀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님 이시여 높이 떠올라서 멀리 비춰주십시오. 달님 이시여 아주 높이 떠올라서 매우 멀리 비춰주십시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 정읍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행상을 나간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 아내의 마음을 드러낸 작품인지라 달님에게 소원을 빌면서 우리 남편이 있는 곳을 멀리까지 좀 비춰주세요. 우리 남편이 밝은 달빛 아래에서 진 곳을 디디지 않으면서 뭔가 불편하거나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면서 잘 다닐 수 있게끔 멀리까지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노래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가 보면은요. 1930년대 순수시의 특징을 2가지 이상 써라 라고 했는데 순수시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1930년대에는 1920년대의 현실 참여적인 경향에서부터 벗어나서 뭔가 시 본연의, 문학 본연의 어떤 특성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던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930년대 순수시에서는 뭔가 시어의 조탁이라고 해서 매우 아름답고 예술적인 표현들을 잘 골라 써야 하는 것, 그런 노력들이 드러났던 작품들이 많고요. 영롱한 언어미를 추구하고 세련된 기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음악성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시의 내용이 대단히 현실의 발을 딛고 있고 뭔가 사회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가 문학 작품으로서 예술 작품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충분하게 추구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또한 새로운 공감각적 기법도 이런 1930년대 순수시에서 나왔던 특징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공감각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감각의 전이를 통해서 뭔가 다채롭고 복합적인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 기법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시면 1930년대의 어떤 시 장르에서는 시문학파, 그리고 모더니즘, 그리고 생명파, 그리고 전원파와 같은 특성들이 나타나곤 했었는데요. 시문학파는 바로 김영란과 박용철 등에서 실제로 이러한 언어의 아름다운 표현들을 통해서 시 본연의, 시의 순수한, 그리고 시가 예술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주력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시문학파라고 하고요. 모더니즘은 김광균, 장만영, 그리고 이상과 같은 대표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당시에 세련되고 서양의 뭔가 신문물의 뭐 이런 멋지고 근사한 표현들을 주로 썼던 작가들이죠. 생명파라고 해서 서정주의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치환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유치환의 깃발이라든가 울릉도, 생명의 서 같은 작품들이 바로 이런 생명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전원파는 신석정이라는 대표 작가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30년대는 이러한 여러 특색을 가진 작가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활동했던 시기였다는 점. 물론 우리가 20년대는 현실 참여적인 경향이 강했고 30년대는 순수시 운동으로 다시 돌아갔고 40년대에는 다시 어떤 일제강점, 일제의 포갑에 맞선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어떤 흐름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1930년대에는 어떤 유일한 어떤 단일한 경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가 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여러 측면의 경향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된 흐름을 공부할 뿐이지 그 시대에는 어떤 성격의 시만 있었고 이 시대에는 이런 주제의 시만 있었고 이랬던 것은 절대 아니죠. 물론 30년대의 순수시의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겠으나 30년대 이퀄 순수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19번 보시면 조선이 한글 창제 후에 용비어천가를 창작한 목적을 두 가지 써라 라고 했으니 뭐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대로 써야 될 텐데요. 한글의 실용성과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 및 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용비어천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글을 창제한 다음에 악장이라고 하는 장르죠. 용비어천가는 이런 악장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작품을 썼던 이유는 그 한글을 가지고 이 한글이 얼마나 우리의 정서와 표현을 잘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목적이 있고요. 그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이 작품의 내용적인 특성을 보면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합리화, 정말 이 조선은 건국될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하늘의 보살핌을 받았고 앞으로도 천세만세 영원 무궁할 나라다라고 하는 칭송칭송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비어천가의 내용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러한 목적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장이라고 하는 장르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 및 연례의식에 쓰인 노래의 가사이고요. 종묘제향이나 공사연향에서 불려졌던 조선 초기의 송축가입니다.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명확한 하늘의 뜻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룬 장르이고요. 사실은 악장에는 대표 작품으로 용비어천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악장 이퀄 용비어천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20번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제목에서 사용된 표현 기법이 뭐냐라는 건데요. 소설 치숙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삼촌 이런 의미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인물로 나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현실에 야합하는 나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가는 나에 대한 칭찬과 아저씨를 향한 비난을 결말에 가서 상호 역전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피력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삼촌, 그 아저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나를 되게 약삭빠르고 영리한 사람, 아저씨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막판에 가서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제목에서 사용된 표현 기법은 반어법에 해당되는 것. 그 아저씨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치숙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는 이와 같은 반어적인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반어와 역설의 차이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같은 빈도로 출제되는 문학적인 표현 기법인데요. 반어와 역설은 모두 다 시에서 주로 쓰이는 요소이고요. 언어를 통해서 구현되고요. 이질적인 요소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어건 역설이건 간에 맥락을 통해서 그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죠. 다만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반어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상황과 표현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성적표 가지고 가보면 잘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상황과 표현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서 그 상황적인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특성이 있고요.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표현 자체가 모순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쁜 슬픔이라든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든가 이 표현이 그 자체로 상반되고 이질적인 측면이 있어서 표현만 봐도 이것은 역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효과로서는 반대되는 말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새롭고 신선한 어떤 충격이 가능한 것이고요. 역설법 또한 모순되는 내용을 통해서 뭔가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어떤 문학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어는 표현과 내용 사이가 반대되는 것, 그리고 역설은 표현과 표현 사이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0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문제들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